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정창준입니다.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포함해 모두 7명의 후보가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에 나서는데 김한규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차례로 만나 각 당 선거 유세 전략과 주요 정치 현안 살펴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킨 게임을 벌이며 서로에게 부과했던 상호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가 협상은 남아있는데요.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과 자세한 내용 분석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13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 대선 후보들의 행보 전해주시죠. 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 각 후보들은 각자 상징성이 담긴 장소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광화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빛의 혁명 공간이라면서 여기서 유세를 시작한 의미를 강조했고, 그러면서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후보로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후로는 실용 노선을 부각하면서 경기도 성남에서 IT 개발자들과 대화를 했고요. 이어 수원과 화성 같은 반도체 벨트 지역을 방문한 뒤 저녁에는 대전으로 이동해 과학기술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첫 유세지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이었는데 네. 상인 대표들과 순댓국 아침 식사를 함께하면서 민생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 중앙 선대위에서 했던 발언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풍요롭게 하는 게 진짜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냐,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했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여기서 큰 절을 올렸는데요. 이후에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계엄과 관련해 사과를 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제 날이 바뀌자마자 한밤인 자정에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을 호남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시작한 게 눈에 띄었는데, 이후 서울로 올라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후보와 절대로 단일화하지 않겠다며 완주 의지를 밝혔고요. 연세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이야기한 뒤 서울 청계광장에서 저녁 유세를 했습니다. 이 각 당 10대 공약도 발표했죠? 네, 먼저 1호 공약들을 보면 민주당은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국내 보유량이 1만 개 정도 되는 AI 딥러닝에 쓰이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부처를 통폐합해 작은 정부를 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각 당의 특성이 반영된 다른 공약들을 보면 민주당은 군과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 개편하고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로 넘겼던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미래 세대가 세대 간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개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관세를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어요. 네, 지난 주말 이틀간 고위급 협상을 한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두 나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요.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직접 만나서 협상을 했고 어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상호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는데 네. 미국의 관세는 145%에서 30%가 되는 거고 중국은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종 수치로만 보면 중국이 불리해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부과하겠다고 했던 상호관세 10%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성 물질인 펜타닐이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펜타닐과 관련해서 관세 20%를 추가하겠다는 거라서 이걸 제외하면 양국이 똑같이 10%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겁니다. 이 조치는 14일부터 90일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사이에 미중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휴전을 한 건데 네. G2 무역 전쟁이 근본적으로 완화될진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했다.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거나 없앨 거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이번 주말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재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이 어제 열렸어요. 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재개됐는데 그동안은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지만 어제는 처음으로 법원에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즉 포토라인에 처음 선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대위와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공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네. 오대인은 어제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도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말하면서 네.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 없다고 했던 언론 인터뷰를 보고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그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도 어제 나왔죠? 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그러니까 2021년 8월에 김혜경 씨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배우자 6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제 2심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김 씨의 수행비서가 김 씨와 상의 없이 식사비를 단독으로 결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씨가 알고도 묵인했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권이 박탈돼 김 씨가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네. 다만 일정상 대선이 치러지는 다음 달 3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김 씨의 선거운동엔 지장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의 경우 공직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져서 네. 이 후보가 선거 전에 법원에 출석할 일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내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네요. 네, 대법원은 어제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 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전원 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1명과 재판 연구관 등 고위법관 15명을 증인으로 불렀는데요.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한 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네. 대법원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건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외부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 아직 현재 진행형인 이 후보 재판에 대해 대법관들이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곤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습니다.
5월 초순 우리나라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요? 네, 관세청이 어제 발표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8%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출이 30.4%나 떨어졌고 중국은 20.1%, 베트남 14.5%,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액은 38.1% 감소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한 승용차가 23%, 자동차 부품과 철강은 40% 넘게 수출이 하락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14% 늘면서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TSMC의 1분기 매출이 10조 원 넘게 뒤처지는 등 매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네.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관세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돌아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14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서울 25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곳곳에 안개가 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사라지겠고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6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양산부터 정체고요. 옥산 부근 3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부근에서와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남사진위 부근에서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회덕분기점에서 비롱분기점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고창분기점에 고장난 차 서 있는데요. 포승분기점에도 역시 소형 화물차 고장나 있어서 부근이 혼잡하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팔곡분기점, 비봉 부근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1대) 대선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자 구도로 치러집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 먼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정책 토론회죠. 거기에서 한 발언, 피켓 사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매우 황당한 일입니다. 제가 참석한 토론회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주최한 정책 토론회였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한 말과 행동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네. 선관위가 무리하게 법 해석을 해서 선거운동 위축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권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제공을 막는다라는 생각인데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선관위의 토론회에서 방송 마이크가 당연히 제공되니 그 방송 마이크로 얘기한 게 확성 장치를 사용한 거다. 이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금지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확성 장치라는 건 야외에서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다수의 사람들이 듣게 하는 걸 확성 장치라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었는데 네. 방송에서 쓰는 마이크까지 확성 장치라는 거는 선례를 확인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에는 선관위가 주최한 이 토론회는 이런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다 예외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왜 선관위가 이럴까 물어봤더니 이 본인들이 주최한 건 정책 토론회인데 왜 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 입장은 정책이라는 게 다 후보가 준비하고 후보의 평소의 생각이나 정치 철학과 관련이 없는데 그게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건 과거에는 한 번도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선관위가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게 저희 당의 선거운동을 좀 위축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저희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이 사전 안내는 받으셨던 거죠? 정책 토론회에서 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뭐 그날도 피켓 사용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제한이 없다라고 확인을 받았고요. 아, 네. 후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못했고 다만 정책이니까 정책 위주로 얘기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문제됐던 것도 발언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게 네. 저는 정책하고 무관한 건가라는 게 여전히 의심이 돼서 제가 법조인 출신으로 이거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생각하는데 선관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를 계속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에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선거운동 자체의 위축과 관련되는 것 같아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네.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요새 상황 좀 알아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광화문을 선택한 의미가 있겠죠? 네.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 짐작하셨을 텐데요. 광화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에서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이 칠흑 같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의 어둠을 빛의 혁명으로 물리쳤다라는 의미를 담은 곳에서 선거운동 시작을 했고요. 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오랫동안 광화문에서 계속되었던 점도 네. 함께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 감이 된 운동화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어깨띠도 그렇고 이 통합의 의미를 담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선거운동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빨간색 운동화나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그동안 좀 이례적인 거죠. 양 색깔이 다 섞여 있는 운동화 이런 소품들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화두가 이제 통합이다. 그동안 정치권의 불연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서 먼저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려는 게 선거 첫날에 후보의 의도였습니다. 아마도 따로 제작을 의뢰한 거겠죠?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나란히 경제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강조했는데 1호 공약에 눈에 띄는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당 후보는 인공지능, K 콘텐츠 등을 앞세운 성장 기반 확충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상당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전망이 있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게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자금력으로 민간 기업에서 AI에 투자해서는 이미 앞서 나간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서 국가가 많이 도움을 줘야겠다. 재정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내세워서 저희가 성장 기반 확충을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민간에서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자금만 지원된다면 미국과 중국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우리의 훌륭한 연구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정부에서는 경제가 힘들고 정부가 쓸 돈이 많지만 그래도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 기반 확충에 우선권을 두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 검찰 개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틀 위에서 검찰은 기소청으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신설에 이관하는 방식이던데 검찰 개혁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정책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얘기해 왔는데 최근 상황 때문에 추진력이 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라서 권한이 상당한 편인데요. 이 대통령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수사, 조사, 감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기관을 이 반대 정당이나 정치적인 경쟁자를 제압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이나 또 과거 정권에서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반복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권한은 좀 제한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그 권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검찰을 이용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얻어서 저희가 군에 대한 또 그리고 검찰에 대한 권력기관 고강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검찰 개혁이 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력의 한계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이 기대했던 것만큼 역할을 못했던 건 맞죠. 그런데 그게 원인 자체가 충분한 수사 인력이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돼서 제 역할을 못하고 여전히 우수한 수사 인력들이 기존 검찰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점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이제 이 공수처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그 검찰의 기존의 인력들이 중수청에서 수사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시스템을 갖춰줄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이죠. 기본사회도 포함이 됐습니다.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인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건데요. 네. 그 예전에 가장 처음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왔던 이제 기본소득은 좀 장기적인 과제를 두고 개별적인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요. 이 돌봄이라는 건 아이 돌봄도 있고 노인 돌봄도 있고 기존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던 부분들, 교육이나 보육비 지원 확대라든지 네. 초등 돌봄, 또 그다음에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이런 기존의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전 세계 생애 주기적으로 체계화해서 공약을 낸 거고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이미 우리 국가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고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두 부모님을 암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하시는 걸 도와드리면서 네. 실제로 국민들이 상당히 간병비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저희가 경청을 통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만 모아서 이번에는 다 함께 돌봄 기본사회 공약을 만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테러 대응 TF를 구성하고 테러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긴급하게 저희가 새로운 이제 부서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초에 우리 이재명 후보는 총선 전에 칼로 피습을 당한 적도 있었고요. 네. 지금도 경호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대선에서 저희가 혹시라도 앞서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이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위해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불안함이 많은 분들이 갖고 얘기하고 계시고 실제로 뭐 제보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네. 극단적인 준비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 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저희가 테러 방지 인력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총격을 당해서 그렇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구한 바 있는데 우리가 총기가 없는 사회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조심하게 후보 경호를 하고 있고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그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됐고 3자 구도인데 이번 대선 인물들을 보면 핵심 쟁점이 좀 뭐가 될 것으로 보세요, 우리 김 의원님은? 네, 저희 당 후보는 실제로 실용주의 정책에서 경제 살린다든지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김문수 후보는 같은 얘기를 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자꾸 이제 뭐 공산주의라든지 김일성 수령님이라든지 좌파라든지 이렇게 이념적인 전략으로 저희 당과 국민의힘을 나눠서 기존의 진보 보수의 그 구도로 선거를 치르시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준석 후보는 무조건 새로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정치인들이 두 분 다 5번이나 선거에 당선되신 또 행정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움을 얘기하면서 자꾸 대비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시대에서는 일단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내 날 수 있는 성과가 검증된 이런 분들을 원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념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공약과 성과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이재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정말 다시 한번 이념 전쟁을 하시려는구나. 계획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었는데 그 시대에서 계속 정치를 하는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없는 상상 속의 적과 싸우는 가짜 전쟁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뭐 굳이 상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좀 민간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시는 게 좀 먼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그 발언에 대해서 취지는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바로 변명을 하는 상황이 나온 상황이라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문수 후보식의 이념 전쟁이 지금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 법원의 재판 연기에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배경은 뭔가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전직 대법관님들도 그렇고 현직 판사들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이 법원 자체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한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불만들이 상당히 큽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법부에 속해 있는 법조인들 모두 또 그리고 재판을 받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이 사법부라고 생각했던 국민들한테 충격을 준 사건이라 당시 왜 그렇게 무리하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판단 하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아마 선거 과정에서는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들려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추진 여부는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내일로 예정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민주당 어떻게 대응하나요? 네, 저희가 재판을 유죄 무죄로 했는지 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 라는 점을 물어본다면 재판 내용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법사위에서 계속 이 법원의 각 법원을 담당하는 네. 법원장들을 참석하고 법원 행정처장을 참석하게 했던 거는 사법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왜 재판을 이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했고 그리고 왜 이렇게 특정 사건들과 다른 사건들의 처리 기준이나 처리 기한 이런 것들이 다른지 이런 사법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법률에서 대법관들은 출석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본인들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게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변명이라서 저희는 조속히 다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법사위원들도 쉽게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의 필요성이나 사법 행정에 대해서도 국회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국민들한테 알릴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0대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국민이 놀랄 만큼 변화하겠다고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 김문수 후보의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선 후보가 있고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무슨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당에서 김용태 의원의 젊은 이미지만 사용하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고 비대위원장의 직함만 이용해서 어제도 그런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의원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네. 그 본인의 약간 그 과거 이념 전쟁 올드한 이미지를 약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네. 이미지 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유임됐어요.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권 원내대표를 유임시킨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유임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원 당규상 당대표나 후보가 원내대표를 교체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임이란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래 선거 때 원내대표의 역할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선대위 중심으로 가고 그래서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단 20일을 보내지 않을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된 당내 갈등, 권력 투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갈등을 억지로 봉합시킨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국민의힘 내용의 반사 이익을 얻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탄핵은 막아야겠다.
라는 입장을 당원 대부분이 가졌던 거 보면 일단 권력 획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김문수 후보로 어떻게든 힘을 모아주려고 당원들이 노력할 것 같아서 당장은 개혁신당이 당원이 일부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있긴 합니다만 한덕수 후보가 아닌 김문수 후보로 유지가 돼서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김문수 후보의 지금 선거운동 태도를 보면 이념 전쟁과 같은 상당히 올드한 이미지의 정치를 보여줄 것 같은데 새로움을 주장하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시점을 잘 노려서 대비 효과를 내서 네, 이번 마무리해 주시고요. 선거보다는 미래의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 후보를 부각시킬 수 있다면 기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마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 전승자 전통탈 1호 신정철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긴 나라는 탈이 다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탈 문화는 소통의 역할을 했다고 보죠. 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탈로서 풀고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탈을 만들다 보니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서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탈 문화를 공부해서 학생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탈은 표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백정이다. 소를 때려잡는 사람 같이 표정을 조각을 해야 되는데 분해다 그러면 분해는 볼 때 바로 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또 힘들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한다면 탈의 표정,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해학적인 탈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탈을 좀 많이 연구하고 전통을 좀 살려서 앞으로 활발하게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강릉 29도 등으로 평년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라도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특히 강진과 장흥, 고흥 등의 가시거리는 200m 안팎으로 무척 짧은 상태인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단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은 오전에 대기 정체로 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목요일에는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이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 상황 살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후보 원팀을 강조했는데 당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요. 모든 의원들이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있고 또 현장에서 여러 당원들과 함께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에 누구보다도 좀 적극적이셨는데 아쉬움이 좀 많으시겠어요? 좀 과정이 조금 꼬였죠. 예.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단일화를 약속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좀 삐걱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당원들한테 다 76만 명의 전수조사를 했죠. 그래서 단일화가 필요하다, 빨리 해라. 이런 답이 80.3%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 그 와중에도 이제 물론 양측에 중재를 해서 단일화 협상을 계속 추진을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10일 저녁에 단일화 협상이 새벽까지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총이 그 전에 의총이 열렸었고 또 선관위나 비대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다시 이 후보에 대한 이런 문제가 단일화가 안 됐으니까 대국민 약속이 안 됐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는 이제 그 선관위라든가 비대위가 열렸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후보를 교체하는 게 어떻느냐 찬반을 물은 거예요. 당원한테. 네. 그런데 이제 당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교체하지 말아라고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 않고 다시 그냥 가게 된 것이 원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한밤에 쿠데타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내용은 좀 틀립니다. 당원들의 뜻에 물어서 찬반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세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열어서 했었던 김문수 후보의 정통성이 더 있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리 간 것이죠. 이 당심은 저희 언론인들도 보기에 좀 의외였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 측도 뭐 기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 당심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게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이나 뭐 많은 분들이 한밤에 쿠데타다 1시간밖에는 어떻게 후보의 공고 시간을 안 주느냐. 근데 후보의 공고 시간이라고 하는 게 두 분이잖아요. 한덕수 후보님하고 김문수 후보님이시고 단일화가 안 돼서 그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겠죠. 지도부에서는. 근데 원래 당에서는 또 다른 흐름도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제시했듯이 기존의 정당으로 의원들이 좀 나가는 안도 있었고, 네, 그랬죠. 또 기존의 이 후보를 당원들한테 뜻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는 안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기존에 있는 정당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좀 나가서 단일화의 시간을 여유 있게 우리가 가면서 두 분의 단일화를 이루자고 하는 안은 분당의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한덕수 후보님 자신도 아마 동의를 안 하셨을 거예요. 아, 네. 예, 그러시고 또 지도부도 이렇게 됐었을 때 분당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이제 추진이 일부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당의 프로세스의 과정을 거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지도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뜻을 묻게 됐던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이런 비판도 해요.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 포기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위한 당권 경쟁이 이번 상황의 본질이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상대당으로선 당연히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뭐 그 어떤 것도 지금 그게 다 화력인데 미사일도 쏘고 또 뭐 K9 포도 쏘고 소총도 쏘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저희가 또 공격하듯이 어차피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일화 이제 뒤에 이 당내 통합이 과제인데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원장 제안을 고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고사한 게 아닙니다. 네. 예, 실무적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누가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네. 예, 한덕수 전 총리께서 고사하고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대위원장 참여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야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통상의 문제나 경제 문제 또 개헌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직함이나 선대위원장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차원인가요? 저는 직함도 관련이 없을 거고 같고요. 또 어떤 역할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빼고 또 안 도와주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선대위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무엇을 도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피하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약간 여지를 좀 남겨놓는 말씀을 좀 주시는군요. 경선 결선을 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선대위에 좀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탄핵 반대를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할 것. 또 김 후보가 경선에서 즉각 단일화 약속한 점 사과할 것. 친윤 구테타 세력 책임 물을 것. 김 후보 반응할까요? 계엄에 찬성한 의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적인 심판이 끝났어요. 대통령이 해임이 됐잖아요. 파면이 된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의 관계 설정 이야기를 하고 네. 계시는데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께서 풀으셔야 될 문제죠.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 이 선거적 과정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본인이 푸는 게 맞죠. 누구한테도 부담을 주지 않고 그게 정치적으로는 맞는 거고 정치적인 그런 감각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출당 조치나 이런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고 본인이 지금 당에는 선거 때가 되면은 홍준표 선배님의 말씀에 드리면 지게에 쓰는 작대기도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뭐라도 하나씩 다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란이나 이런 것들을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윤 전 대통령님께서 결자 해지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게 그 사과인가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참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선진국이라고 느꼈었던 우리 국민들한테 받았던 상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로서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으면 대선 선거운동 선대위 참여 이런 부분 어떻게 할까요?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미래가 있는 분이지요. 우리 당에서 뉴리더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본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본인이 되고 안 되고에 그 초점을 맞추기보단 당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한덕수 전 총리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홍준표 전 시장님은 또 미국으로 날아가시고 좀 이 당내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모호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경쟁들을 치열하게 하셨으니까 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실 텐데 자기 역할이 명확해지면 다 오실 수 있는 그릇들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큰 그릇들이시잖아요. 그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힘을 합쳐서 하자라고 하는 원론적 측면에서는 다 찬성하시는 분들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대신 거기에 맞는 이 역할과 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조합을 할 것이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핵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힘을 실어주면서 단합해서 선거에 이기자는 메시지였는데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원론적이라고 보지요. 비교적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렵고 본인이 또 전직 대통령을 하셨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하나로 뭉쳐가지고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어떤 뭐 전직 대통령이든 이렇게 인사를 가시면 다 덕담을 내놓으시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고 본인으로부터 생긴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당내에서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여러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조용히 있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라고 하는 게 전략적인 그런 여러 가지 판단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으로부터 나온 선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거에서는 조용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탄핵에 반대했었는데 이 탄핵 찬성과 반대 이재명과 윤석열 구도의 선거 구도는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구도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았잖아요. 대통령에서 파면이 됐단 말이죠. 선거는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오히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외국에 알려드리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의 자존심을 모으는 과정 아닌가요? 이미 계엄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계엄으로 선거하는 게 아니에요. 후보들이 미래를 보고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살아온 삶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어땠습니까? 도덕적으로 봤으나 법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런 후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청빈한 삶의 아주 표본이라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그래 살았습니다. 노동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의 백현동이나 대장동 할 때 개발 사업보다 30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판교를 개발하고 삼성전자 평택을 유치를 하고 GTX를 하고 모든 게 두 분이 다 차이가 이게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 김문수 후보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개발 사업하면서 비리 한 번 조사 한 번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백현동 지금 대장동 재판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결돼 있다라고 그럽니까? 여기에는 또 자기 측근들이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7명이 세상을 떴잖아요. 자살을 했잖아요. 여긴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너무도 대비가 된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을 맡기는 데 있어서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 등록 후에 민주당에서는 내란숙의 윤석열과 극우 선동 정광훈을 합친 혼종의 탄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김 후보 이 중도 확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극우 선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극우지?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네. 아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네. 민주당이 먼저 얘기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었던 이석기 잔당하고는 왜 손을 잡습니까? 민주노총의 그 극좌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산업 현장을 멈추고 했던 이 극좌들하고는 왜 이 극좌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다 간첩들도 있고 다 나왔었잖아요. 이런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종북주의자들하고 손잡는 건 민주당은 뭐라 할 겁니까? 지금 극우라고 물어보치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공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들부터 먼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구도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핵심 의제 뭐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국가 대개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87 체제 이후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임기를 3년으로 하시면서 개헌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네. 굉장히 반응이 컸습니다. 그리고 헌정회가 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혼란이 계속해서 이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헌정회가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저는 이번 선거야말로 미래로 가는 건데 이 개헌을 통한 국가 대개조와 이 경제 부흥에 초점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헌은 의제로서 지금 조금 벗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아마 김문수 후보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는 그 캠페인 과정에서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이 가까워 오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다 인지하고 있다가 자기가 권력에 눈앞에 뒀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다 뒤로 미뤘거든요. 지금 민주당 똑같습니다. 옛날 저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국가 대개조를 할 수 있는 아주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인데 앞으로 캠페인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새로운 안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 당내 상황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태로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책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도부는 저는 지도부에 들어가 있질 않거든요. 근데 아마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 이야기인데 지도부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좀 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권영세 대표께서 당원들의 의사가 그렇게 나왔으니 책임지고 물러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지금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원내를 이걸 꾸려나갈 것이며 대야 공세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마 많은 의원들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대위 인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 비대위원장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입니다. 사무총장엔 사선 친윤의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어떤 포석인가요? 우선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고 30대 아주 젊잖아요. 네. 프레시하지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와의 그 콤비가 아주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호 보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늘 비대위원장이 늘 개혁적입니다. 또 30대의 여러 가지 흡입력도 있고요. 그래서 참 아주 좋은 그 의원을 국민들이 놀랄 정도로 잘 발탁을 했다 생각을 하고 박대출 사무총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당내 사정에 밝고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평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직을 아주 잘 수행할 거로 생각을 하고 언론계에서부터 이렇게 일을 해오시면서 국회에 들어와 계신데 정책의장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조율을 아주 물밑에서 굉장히 잘하실 분입니다.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 내정자 국민이 놀랄 만큼 변화하겠다고 했지만 역할의 한계는 없을까요? 이게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변화하는 모습이 선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거기에 주안점을 둘 겁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과감한 정책 개발 같은 경우를 이 30대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당내 중진들이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감 안 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선거를 위해서 30대나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공약들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내겠죠. 예를 들면 최상병
순직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런 부분들 약간씩 이렇게 그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방위원장 아닙니까? 최상병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게 밝힐 게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야당이 다수당인데 지금 감출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참 정치적 공세를 헌거해선 야당이 큰 이득을 봤지만 기본적으로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나올 것 다 나왔습니다. 선대위에 민주당과 같은 의외의 인물들이 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인사들이 좀 함께해야 한다고 보세요? 선대위가 꾸려지는 것이 이제 그제서야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 근데 다른 뉴스가 크다가 보니 아마 이게 받지를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했었던 그런 아주 그 합리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했었던 그런 분들은 꽤 있을 텐데 아마 앞으로 영입 인사를 통해서 많이 보강이 될 겁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격차가 좀 컸습니다. 이제 본선인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선거 전략에서 나올 텐데 저는 두 후보 간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에서 국민들께서 알아주시지 않을까. 김문수 후보는 비교적 삶을 살아오는 여정이 아주 탄탄하게 싸워오셨거든요. 서민으로서. 그리고 낮은 곳에서 국민의 삶을 받들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데 헌신을 다하셨던 분이시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변호사로부터 시작을 해서도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문제도 많았었고요. 뭐 검사 사칭에서부터 전과도 많으셨던 이런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이렇지만 이게 국민들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여러 자료나 이런 걸 보면서 알아갈 때 과연 이게 모래성 같은 그런 느낌이 전 들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청빈하게 살면서 살아왔었던 김문수의 삶과 이재명 후보의 삶을 오버랩을 해보면 국민들께서 또 다른 판단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광복의 빅텐트 이 부분이 사실상 단일화가 조금 무산이 되면서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어떤 한 개인을 반대하기 위해서 치는 빅텐트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거고요. 이 정치라고는 게 대의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의 명분으로부터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인데 여러 제세력을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국가 대개조와 경제 부흥을 위한 큰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대화를 좀 해야 되겠지요. 또 그 속에는 그동안 후보의 살아온 이력이나 헌신에 대한 것들을 또 평가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눈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이 인물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미 출마를 포기하고 어떤 후보도 돕지 않겠다고 했고 한덕수 전 총리도 일단 단일화가 좀 무산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완강히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세력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모호합니다. 한덕수 총리, 이준석 대표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요. 아마 지금도 저는 이런 부분에선 여러 참모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많은 의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의힘에 실망한 중도보수층 개혁신당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당 지지가 그렇게 옮겨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밴드웨건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힘이 모아져야 되는지를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를 한번 보시지요. 중진 의원으로서 이준석 후보의 돌풍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세요? 이준석 후보가 전에 이제
저희 당에 당대표로 나왔을 때 굉장히 돌풍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게 한 복판에 있는 이 태풍의 눈 같은 거였단 말이죠. 지금은 외곽에서 만들어지는 이 태풍이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자질이나 능력, 젊음, 패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본집이잖아요. 당의 당대표도 하셨었고 그렇지만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텐데 저는 저희 당에 들어와서 큰 미래를 함께 하고 또 아주 젊은 그러한 정치인 기대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올바른 좀 판단들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내일이죠.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상권 분립되어 있는 나라에서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이 고등법원의 선거법 이 부분에 대해 잘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청문회를 열고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베네수엘라보다도 못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거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는 한 나라를 움직여가는 정말로 중요한 축입니다. 사법부 독립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유죄라고 판단해서 고등법원에 내려보낸 거를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대법원장을 협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전에도요. 예산 폭주에서부터 수없이 말도 안 되는 입법 폭주를 다 했고 탄핵을 30여 차례 넘게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빼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탄핵이 있었습니까? 수사검사들 다 탄핵했지 않습니까? 재판 분리하면 탄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법위에 있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도 그렇죠. 향후에 대통령이 되면 다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고등법원의 유죄로 파기환송한 이 공직선거법도 허위사실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강도가 강도짓을 해서 법을 받았는데 이 강도가 대한민국 형법 체계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법이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만들어집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전 분명히 느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지금 묻혀서 있어서 그렇지 표로서는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적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미중 관세 전쟁이 90일간의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 기간 무려 115%의 상호 관세를 각각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과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과가 파격적입니다. 먼저 합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뭐 포인트는 간단할 거다. 상호 관세를 34%, 84%, 125% 세 차례 올렸던 거를 이거 10%로 낮춘다. 이게 결론이고요. 근데 왜 미국은 이제 30% 되냐 하면 거기에 펜타닐 관세는 상호 관세하고 별개로 20%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고 중국은 뭐 펜타닐 관세가 없으니까 10%. 그래서 결론은 그 세 차례 올린 125%를 둘 다 같이 10% 낮췄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펜타닐 관세 이번에 협상에 참여한 인물 중에 공안부장이 있습니다. 예, 공안부장이 있는데 이건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국은 그 펜타닐을 관여하는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미국은 그 마약 단속국 국장이 아직 그 상원 인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상대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요거는 그대로 이제 아마 20%가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건 이제 90일까지는 유예다. 그래서 이건 뭐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이끈 배경 어떻게 보세요? 뭐 트럼프나 시진핑보다 높은 사람이 두 명이 더 있었다. 첫 번째는 미국은 GDP, 중국은 고용. 그래서 이것은 GDP가 마이너스 나오면서 1분기에 2분기도 마이너스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미국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아직은 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대미 수출이 0이 되면 적어도 한 1,900만 명 이상의 대량 실업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마 이제 미중을 그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장소를 스위스로 정한 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워싱턴에서 하면 중국이신 거고 베이징에서 하면 그래서 뭐 통상은 이제 중립국에서만 했는데 WTO가 뭐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제너베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결과를 낸 건 아무래도 협상에 실세들이 참여한 게 큰 배경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과거 같으면은 이제 맨 우두머리끼리 합의를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우두머리 없이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마도 아직 너무 이게 정권의 초기이기 때문에 뭐 리더가 직접 나와서 하기에는 서로가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 책임자들이 나와 있지만 약간 좀 다른 점은 중국은 지금 이제 부총리급이 나와가지고 이제 협상에 주도를 했고 미국은 이제 재무부 장관 뭐 이런 정도고, 근데 재무 쪽에서 중국은 보면 차관이 나왔어요. 장관이 안 나오고.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그 급이 아주 묘한, 원래는 둘 다 격을 맞춰야 되는데 뭐 그러고 미국은 아직 이제 내각이 완전히 아직 세팅이 안 된 바람에 인준을 못 받는 바람에 이 대표 선수만 이제 면을 갖췄고 나머지는 좀 중구난방이었다. 또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시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의 예를 들면 가장 신임을 받는 두 사람이 좀 나왔다, 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신임을 누구로 하는지 모르니까 워낙 자주 변하니까 이게 재무부 장관인지 ESTL 대표인지 피터 나바로인지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재무부 장관을 협상의 대표 선수로 내보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미국이 301조 불공정 갖고는 이제 상무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232조 국가안보 문제가 터졌을 때는 USTR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은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장관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헷갈리죠. 이 히토류 문제, 이게 이제 미국에도 타격이 컸을 텐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 문제는 이번에 명시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중국이 똑같이 10%로 상호보복 관세를 내리는 것 이면에는 아마 히토류 문제도 우리가 풀겠다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마 오늘 그 주식시장에서 히토류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건 안 한 거고 떨어지면 이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90일간의 시간을 번 건데 이 협상 어떻게 전망하세요? 소장님. 그래서 요거는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이 먼저 이제 급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GDP가 떨어지고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 이익하고 이제 단기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고 이걸 협상을 한 것 같고, 그러나 요게 지금 그 10%로 상관세를 떨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펜타닐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34%가 돼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높은 이제 관세율이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그러면 다시 증가할 수 있냐? 아닙니다. 전에 비해서 30%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줄게 되죠. 그리고 준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중국의 대미 흑자가 왕창 줄어들 거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중국 이외의 나라들 뭐 영국은 이번에 하는 척해서 협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일본이 지금 미국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했죠. 무역자 제로로 만들려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 총리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식의 그 가장 친한 우방들이 그 미국의 뭐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협조가 되냐에 따라서 그 미중의 협력도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우방들이 미국의 우방들이 더 낮은 관세율로 갔다 이렇게 되면 우회 수출의 가능성이 있죠. 중국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어차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우방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수준에서 할 거냐가 아직 뭐 5개로 지정한 그 미국의 우방, 그 영국 빼놓고는 협상한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조금 보고서 아마 90일 유예를 둔 것은 아마 그 우방들과의 협력을 마무리 짓고 나서 중국과 아마 최종 관세를 맞추기 위한 이제 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90일 무역 협상이라는 게 뭐 몇 년씩 걸리기도 하던데 이 안에 결과를 도출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90일이라는 건 제가 볼 땐 재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주문하고 배송하고 그랬을 때 재고를 한 90일 정도 가장 우리 LCD를 90일짜리 끊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재고가 스탁아웃 되기 전에 이제 뭔가 결론을 내고 싶은 것.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지금 이거 4년 동안 싸워야 될 거기 때문에 90일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준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2, 4분기에 미국 GDP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2, 4분기에도 지금 고율 관세를 때렸는데 GDP가 다시 반등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그러면 고율 관세 그냥 갈 거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거나 0에 가까운 숫자로 간다고 하면 수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0일이라는 게 딱 한 분기 또 재고를 완전히 소진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조금 지켜보자. 뭐 이런 관점으로 뭐 보는 게 조금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미국과 중국의 노림수, 우리가 미중 간의 이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뭘 얻고 싶어하고 중국은 뭘 얻을 수 있는 건지 한번 평가해 주시면.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관세로 중국을 자주시키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골프를 쳤을 때 그냥 드라이브 샷으로 보여지고 이제 더 추가적인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관세를 들고 나온 것이고 중국으로서는 그걸 알면서도 응하게 되는 이유는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그 미국이 강하게 압박했던 기술 부분의 제약을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좀 풀어보자. 그래서 무역 흑자를 줄여드리는 대신에 반도체라든지 A에 대한 제재를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을 돈 줄 테니까 풀어라.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당신 명분이 아니냐. 이렇게 협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미국은 첨단 기술에 대한 압박은 풀 가능성이 없는데 그럼 돈을 왕창 주면 풀 수도 있다. 이제 그것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이 협조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뭐 큰 협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합의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끝 이렇게 할 거냐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뭐 방향이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 두 쪽이 가는 그림은 아마 그걸 서로 이해관계를 맞춰주는 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도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뭐 이 도장 찍을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저는 뭐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뭐 합의는 7월 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도 미국이 선택한 5개 우선 협상국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나라들 우리 빼고 다 아마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우리로서는 답을 보고서 답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우리는 아닐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죽은 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 권력이 없는 권력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일단 대선 이후에 아마도 협상을 해도 본격적인 협상이 될 것이고 그 전에 얘기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협상을 한들 그 도장이 효력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적극적인 협상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앞서 영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좀 있을까요? 뭐 별거 없는데요. 영국은 10% 기본 관세에다 플러스 농산물도 수입해 준다 뭐 이런 아주 원론적인 걸 했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뭔가 크게 얻기보다가는 5개 나라들의 우선 협상국에 대한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영국과 조금 조건을 풀어주면서 빨리 합의를 하는 이제 시범 케이스를 보여준 것 같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영국과는 상황이 완전히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각계 전투로 영국과 같은 어떤 결론이 도달할 거라고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이 자동차인가요? 이 쿼터제를 인정을 좀 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 부품은 우리보다도 자동차 문제는 일본이 더 심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거냐 하는 예외 조항을 둘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일괄을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트럼프 정부의 특성은 이제 각계 전투지 일괄 합의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 정책이나 뭐 이 무역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서로 완전히 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다른 나라 것을 그대로 벤치마크하기는 아마도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하면 답이 틀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미 4가지 분야가 핵심 협상 대상입니다. 이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이 있는데 이 의회가 협상 대상에 환율이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 어떤 의도인가요? 그래서 미국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조르고 금융에서 돈을 털어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제조력을 미국이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금융력으로 이겨버리면 되죠. 환율을 50% 확절상을 시켜버리면 제조업의 원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이 미국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중국하고 이번 제네바 합의에서 환율에 닿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없었냐면 아직도 발톱을 이제 드러내지 않은 것일 뿐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에 먼저 이제 시범을 보여서 먼저 어떤 특정한 나라의 환율 절상을 요구를 해서 그게 절상이 되는 걸 보여주면서 겁을 줄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우방들 중에서 하나인 한국도 결코 이제 안전하지 않은 그래서 이거는 먼저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아주 죽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지난 일요일이죠. 11일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인데요. 올해로 벌써 20년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국내외 입양 실태를 취재한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의 임주연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해 봅니다. 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입양의 날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날인가요? 네, 매년 5월 11일이 정부가 제정한 입양의 날입니다. 그 가정의 달 5월에 워낙 기념일들이 많아서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입양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이번 주가 되는 거죠. 네. 이번 주를 입양 주간으로 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각종 기념식과 홍보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입양특례법에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왜 그렇게 하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입양아의 규모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해외 입양 규모는 25만 명이 넘는데요. 과거 한 해 수천 명씩 해외로 아이들을 보내다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서 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늘리자 그런 정책 방향이 설정됐고 그에 따라서 규모는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양의 역사가 70년이 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7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을 앞질렀습니다. 그 전에는 해외 입양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이후에 2011년이 돼서야 한 해 1000명 미만으로 줄었고요. 2년 전인 2023년에 와서야 비로소 해외 입양아가 한 해 100명 미만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긴 한데 해외 입양이 크게 줄어든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 100명 남짓이라면 뭐 큰 문제는 아닌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규모 자체가 줄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나온 입양 관련 국제 데이터를 보면요. 2022년에 대한민국은 조사 대상 25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가장 많은 해외 입양아 송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당시 195명을 보낸 걸로 집계됐는데요. 우리보다 더 많이 보낸 나라들은 어디냐? 보면 1위가 콜롬비아, 2위 인도, 3위 태국, 그리고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것도 2020년에 비해서 완화된 수준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콜롬비아,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낸 나라로 꼽혔습니다. 네. 이걸 2000년 이후로 넓혀서 봐도 한국은 항상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초저출생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국제적 위상과 또 국가가 직면한 위급한 상황에 맞지 않는 모습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외 입양이 계속되는 이유는 뭔가요? 결국 국내 입양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다 품지 못하는 거죠. 아이를 낳은 친생 부모라고 하는데요. 그 친생 부모가 아이를 바로 해외로 보내고 싶다고 해서 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양법은 국내에서 5개월 이상 가정을 찾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데도 끝내 못 찾을 경우에 그 차선책으로 해외 입양을 고려하도록 하거든요. 법적으로 국내 입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이 매년 발생한다는 건 결국 국내에서 받아줄 가정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차피 더 좋은 가정을 찾아주는 게 나을 텐데요. 이 해외 입양을 뭐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해외 입양이 나쁘다 보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 등에 따르면 우선 보호 아동에게 가장 좋은 거는 보육시설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국내에서 양부모를 못 찾았는데 마침 해외에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있고 또 양부모의 자격 요건과 조건도 다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해외 입양을 보내는 게 당연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바에 따르면요, 그 해외 입양을 보낼 경우에 아이가 정체성 혼란과 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네. 특히 인종이 다른 나라로 보내질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보내는 경우들을 보면 대다수가 미국으로 가고요. 한 70% 되는데 그 밖에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인종과 문화권이 우려하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입양의 입장에선 국내 입양보다 훨씬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해외 입양된 분들도 만나셨을 텐데 그분들은 해외 입양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이번 취재 과정에서 50대 후반의 덴마크 입양인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은 다행히도 좋은 가족을 만나서 성인으로 잘 자랐고 네. 각자 전문직에서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성공한 입양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성장 과정에서 겪은 사연을 얘기할 때는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그냥 엄마 아빠잖아요. 양부모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왜 엄마 아빠와 피부색도 다르고 외모도 이렇게 다르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딜 가나 이제 주변에서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눈빛들이 있었고 또 그런 눈빛이 싫었고 네. 계속 청소년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인종차별도 일상적으로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자신을 사랑해줘서 행복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계속 우울한 감정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인터뷰 과정에서 한 분은 자신이 속했던 문화나 익숙했던 모든 것과 연결이 끊어지고 특히 언어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성인이 돼서 한국인을 만났는데도 소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물론 해외 입양 후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만 성인이 된 해외 입양인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그 전문가들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되도록 국내 입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 입양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과거와 달리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입양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그 한국 리서치가 여론조사 기관이죠. 2023년과 2024년에 잇따라 조사한 입양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정도가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많다라고 답했고요. 네. 또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가 살기에 힘든 사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비율도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하. 또 실제로 국내외 입양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봐도 하나같이 사회적 편견이 문제라고 입을 모아서 지적했는데요.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입양 가정의 아버지는 딸을 입양하기 전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들었다면서 그 사회적 편견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막연한 편견과 함께 입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이 입양아를 내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그 전문가들은 여전히 강고한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이 입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편견을 키운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그 과거에 자행됐던 비인권적 입양에 대한 기억과 정인이 사건처럼 어쩌다 한 번씩 터져나오는 입양아 학대 사건이 대중의 뇌리에 부정적 편견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입양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자행됐던 불법적 입양은 사실상 근절이 됐고요. 네.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 데이터를 보면 친부모 가정 학대가 7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입양 가정에서의 학대 사건은 0.2%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사실 자체와는 달리 그 입양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좀 많이 알려져야 되겠어요. 이게 편견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을 텐데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나요?
사실 20년 전부터 입양의 날이란 것도 제정해서 뭐 입양인식 개선에 대한 행사를 계속 개최하고 있고 또 학교나 뭐 교육기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입양인식 개선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라는 게 어떤 단기간에 개선되는 게 아니고 또 어느 특정 정책으로 확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한다는 계획이고요. 지금은 7월부터 완전히 이제 바뀌는 입양 체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부터 입양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요? 네, 입양법이 2년 전에 개정이 돼서 오는 7월 19일부터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입양기관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던 입양이 완전히 국가 주도로 바뀌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서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하고 또 앞으로 입양이 필요한 아동과 예비 양부모를 입양기관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사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또 하고 입양 완료 시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시 국내 입양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각 입양기관별로 관리하던 친생부모 정보 등의 그 입양 정보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입양 정보가 그동안 없어서 친생부모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좀 많았었는데 네. 그런 사례들을 줄이겠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임주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